그는 밤마다 무릎 위에 책을 펼쳐놓고 앉아있다가 아주 작은 소란이라도 있으면 마치 태엽이 감긴 오르골처럼 곧장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 단조로운 웅얼거림은 참기 힘들 지경이었으나 이를 피할 유일한 방법은 그의 규칙을 따르는 것뿐이었다. 새로운 한 해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오늘은 아서 코난 도일의 21번째 단편을 가져왔어요. 셜록 홈즈가 첫 등장하는 주홍색 연구가 발표되기 2년 전에 쓰인 작품인데요. 감명 깊게 들으셨을 도일의 14번째 단편에서 소개했던 대천사에서 온 남자를 발표한 1885년 같은 해에 쓰인 단편 잭맨 협곡의 목사입니다. 호주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 어느 작은 광산 마을에 목사는 아니지만 곧 목사라 불릴 이방인이 이주해오며 흥미로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19세기 중반 골드러시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몰려들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소재 삼아 도일이 쓰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결말을 예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꾼답게 그의 흥미로운 문체에 푹 빠져서 이리저리 끌려가다가 결말을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혹독한 겨울바람에 코를 한 움큼 베어 물렸지만 그래도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위로받고 푹신한 이불 속에서 이 책을 감상하시며 단잠 이루시기를 바라며 아서 코난 도일의 잭맨 협곡의 목사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그는 협곡에서 엘리어스 B. 홉킨스 목사로 알려져 있었으나 그 직함은 그의 뛰어난 인품에 감화된 이들이 붙여준 명예로운 호칭일 뿐 공식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다. 신도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으나 성직자는 드문 그곳에서 목사라는 호칭은 오직 그만이 누리는 특별한 호칭이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는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식 자격이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채굴 구역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보수를 받고 고용되었든 제 발로 뛰어들었든 그건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투박한 비유는 잭맨 협곡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가 온 뒤 처음 몇 달 동안 이 작은 광산 마을에 만연했던 거친 욕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확실히 증명된 사실이었다. 그의 가르침 덕분에 사람들은 자신의 모국어 어휘력이 생각보다 훨씬 풍부하다는 걸 깨닫고 굳이 상스러운 욕설을 섞지 않고도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1853년 초 잭맨 협곡에는 갱생의 손길이 절실했다. 당시 식민지 전역이 호황이었지만 그곳만큼 돈이 넘쳐나는 곳도 없었다. 하지만 물질적인 번영은 우리의 도덕성에 악영향을 끼쳤다. 산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험준한 바위 협곡을 지나 에러스미스 강으로 합류하는 지점에 형성된 이 마을은 발라렛에서 북쪽으로 120마일 남짓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다. 잭맨이라는 인물이 누구였는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내가 말하는 당시 마을에는 100여 명의 성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들 중 다수는 좀 더 문명화된 광산촌에서 사고를 치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지자 이곳으로 도망쳐온 자들이었다. 그들은 거칠고 살벌한 무리였으며 그들 사이에 섞여 있는 몇몇 선량한 사람들만으로 마을의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잭맨 협곡과 외부 세계 사이의 왕래는 매우 어렵고 위험천만했다. 발라라 사이 숲 일대에는 콩키 짐이라 불리는 무시무시한 무법자가 자신만큼이나 갈 곳 없는 무리와 함께 출몰하여 여행자들의 목숨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협곡에서는 광산에서 채굴한 금가루와 금덩어리를 특별 보관소에 모아두는 관습이 있었고 각자 캐낸 금은 이름표가 달린 별도의 자루에 담아 보관했다. 그리고 워번이라는 믿음직한 사내가 이 원시적인 은행을 감시하는 책임을 맡았다. 예치된 금의 양이 상당해지면 마차를 빌려 보관된 금 전체를 발라라스로 운송했는데 이때 경찰과 교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광부들이 호위를 맡았다. 발라랏에 도착한 금은 다시 정식 금 수송 마차를 통해 멜버른으로 보내졌다. 이런 방식 때문에 금은 발송되기 전 종종 몇 달씩 협곡에 있어야 했지만 그 대신 콩키짐을 완전히 따돌릴 수 있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그도 지쳤는지 은신처를 버리고 떠난 것처럼 보였고 적은 수의 무리도 안전하게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있었다. 해가 떠 있는 동안 잭맨 협곡은 평화로웠는데 주민 대부분이 세 줄의 떼와 곡괭이를 들고 수정 암맥으로 일하러 가거나 작은 시냇가에 앉아 점토와 모래를 씻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가 저물면 광구들은 서서히 비워졌고 진흙투성이에 털이 덥수룩한 지저분한 주민들이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돌아왔는데 이들은 어떤 종류의 난동이라도 부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은 워번의 금 보관소였다. 하루 동안 채굴한 금을 맡기고 장부에 금액을 적어 넣은 뒤 각자 저녁 유흥비로 쓸 만큼의 금만 챙겨 나왔다. 그 절차가 끝나기 무섭게 모든 자제력은 사라지고 광부들은 가능한 한 가장 신속하게 남은 금가루를 탕진하는 일에 몰두했다. 향락의 중심지는 커다란 술통 2개 위에 널판지를 걸쳐 만든 허름한 바였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브리타니아 드링킹 살롱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불렀다. 이곳에서 덩치 큰 바텐더 넷 애덤스가 조잡한 위스키를 한 잔에 2실링, 한 병에 1기니라는 가격으로 팔아치웠고 그의 동생 벤은 뒤편에 거친 나무 오두막에서 도박장을 운영했다. 도박장으로 개조된 그 오두막은 매일 밤 사람들로 북새통을 잃었다. 원래는 형제가 한 명 더 있었지만 손님과의 사소한 시비가 화근이 되어 명을 재촉하고 말았다. 그의 형 나다니엘은 장례식 때 감상에 젖어 이렇게 말했다. 그놈은 너무 물러터져서 오래 살 팔자가 아니었어. 내가 입버릇처럼 말했지. 낯선 놈이랑 시비가 붙으면 일단 총부터 뽑고 그 다음에 따지고 상대가 쏠 것 같으면 그냥 쏴버려라고 말이야. 빌은 너무 예의가 발랐던 게 달이었지. 상대를 먼저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시시비비를 따져든 다음에야 총을 뽑으려 했으니 말이야. 고인이 되어버린 빌의 치명적인 다정함은 애덤스의 형제의 사업에 큰 타격이 되었다. 일손이 너무 부족해진 탓에 동업자를 구하지 않고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넷 애덤스는 금이 발견되기 전부터 이 협곡에서 길가 오두막 술집을 운영해 왔기에 이곳의 가장 오래된 주민이라 자처할 만했다. 이런 오두막 술집 주인들은 참으로 특이한 부류였는데 잠시 옆길로 새는 셈치고 뜨내기 손님도 드문 이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었는지 들여다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당시 부시맨, 즉 소몰이꾼이나 양치기, 그리고 목장에서 일하는 백인 일꾼들 사이에는 일정한 보수와 식량을 받는 조건으로 주인과 1년에서 3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는 술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일꾼들은 계약기간 내내 강제로 술을 끊고 지내야만 했다. 임금은 계약이 끝나는 날 한 번에 지급되었다. 마침내 그날이 오면 축사 일꾼 지민은 양배추 나뭇잎으로 만든 모자를 손에 쥔 채 구부정한 자세로 주인집으로 들어서곤 했다. 주인님, 안녕하십니까? 지미가 말했다. 계약 기간이 다 끝났네요. 수표를 받아서 마을로 내려가 볼까 합니다. 다시 돌아올 건가, 지미? 돌아와야죠.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옷도 좀 사야 하고요. 보시다시피 장화가 다 떨어져 발가락에 나올 지경이라서요. 얼마를 줘야 하지, 지미? 주인이 펜을 들며 물었다. 급료가 60파운드고요. 지미가 곰곰이 생각하며 대답했다. 지난 3월에 얼룩무늬 황소가 울타리를 부수고 나갔을 때 2파운드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양 소독할 때 1파운드, 밀런의 양들이 우리 양이랑 섞였을 때도 1파운드요. 지미는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말을 이었는데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부심에는 드물었지만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 비상한 기억력을 지니고 있었다. 주인이 수표를 써서 건네며 말했다. 술에 빠져 살지는 말게나, 지미.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인님. 지미는 수표를 가죽 주머니에 쑤셔놓고는 다리가 긴 말을 타고 160km나 떨어진 마을을 향해 유유히 길을 나섰다. 이제 지미는 하루 동안 6, 8개의 오두막 술집을 지나쳐야 한다. 그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오랫동안 술을 마시지 않아 아주 적은 양의 술이라도 마시면 금세 정신이 흐려진다는 것을. 그래서 지미는 맹세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유혹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곳을 비켜가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800m 앞에 첫 번째 술집이 있다는 걸 아는 그는 샛길로 말을 몰아 들어갔다. 지미는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뿌듯해하며 좁은 길을 따라 달려가는데 그때 길 옆 나무에 무심히 기대 서 있는 햇볕에 그을린 검은 수염의 사내를 발견했다. 그는 다름 아닌 술집 주인으로 멀리서 지미가 우회하는 것을 지켜보고는 그를 가로막기 위해 덤불숲을 가로질러 미리 와 있었다. 안녕하신가, 지미? 지미의 말이 다가오자 그가 외친다. 좋은 아침일세. 어딜 그리 바삐 가시나? 마을로 가네. 지미가 단호하게 대답한다. 그래, 정말인가? 거기 가면 한동안 끝내주게 지내겠군. 이왕 온 김에 우리 집에 들러서 술이나 한잔 하고 가게나. 그냥 행운을 빌어주는 셈 치고 말이야. 아니, 술 생각 없네. 지미가 말한다. 딱 한 모금만 죽이고 가라고. 안 마신다니까 그러네. 지미가 화를 낸다. 참, 그렇게 까칠하게 굴 것까지 없지 않나. 자네가 마시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잘 가게나. 잘 있게. 지미가 대답하고는 20m 정도 말을 타고 나아갔을 때 뒤에서 다시 그를 불러 세우는 소리가 들린다. 이보게, 지미. 술집 주인이 다시 쫓아와 말한다. 마을에 가거든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정말 고맙겠네. 뭔데? 붙일 편지가 하나 있네, 지미. 워낙 중요한 거라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는데 자네라면 믿을 수 있으니까 자네가 맡아주면 마음이 놓을 것 같네. 줘보게. 지미가 퉁명스럽게 내뱉는다. 지금은 없어. 내 오두막에 있거든. 같이 가세. 여기서 400m도 안 돼. 지미는 마지못해 따라간다. 허물어져가는 오두막에 도착하자 주인은 쾌활하게 말에서 내려 들어오라고 권한다. 편지나 주게. 지미가 말한다. 아직 다 안 썼는데 여기 잠깐만 기다리게. 금방 끝낼 테니. 그렇게 지미는 술집 주인의 게임에 빠져 술집 안으로 들어서고 만다. 마침내 완성된 편지를 건네며 술집 주인이 말한다. 자, 지미, 가기 전에 내가 한 잔 사겠네. 한 방울도 마시지 않을 거야. 지미가 말한다. 오, 그러시겠다. 주인이 서운하다는 듯 대꾸한다. 나 같은 가난뱅이랑은 술도 마시기 싫을 만큼 잘나셨다 이거지? 자, 그 편지 돌려주게. 나랑 술 한잔 하는 것도 싫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신세를 지겠나? 이보게, 말을 왜 그렇게 삐딱하게 하나. 그럼
딱 한 잔만 마시고 바로 가겠네. 주인은 금속잔에 독한 럼주를 반쯤 채우고는 지미에게 내민다. 오래도록 잊고 지낸 친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지미의 갈증이 폭발했고 그는 단숨에 들이킨다. 그의 눈이 번들거리기 시작하고 얼굴에는 핏기가 돈다. 주인은 지미를 유심히 살피며 말한다. 이제 가보게나, 지미. 이봐, 서두르지 말라고. 지미가 말한다. 나라고 자네만 못한 사람인 줄 아나? 자네가 한 잔 샀으니 나도 한 잔 살 자격은 충분하지. 그렇게 잔은 다시 채워졌고 지미의 눈은 한층 더 탐욕스럽게 번들거린다. 자, 지미. 우리 가게 매상도 좀 올려줄 겸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잔만 더 하게. 주인이 말한다. 그것만 마시고 진짜 출발해야 해. 목동 지미는 세 번째 잔마저 단숨에 털어넣었고 그와 동시에 굳은 결심은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이봐. 그가 쉰 목소리로 말하며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낸다. 이거 자네가 가져가게. 이 길을 지나는 사람마다 뭘 마실지 물어보고 내가 쏘는 거라고 말해. 돈이 다 떨어지면 나한테 알려주게. 그렇게 지미는 마을에 가겠다는 생각을 포기한다. 그리고 3주에서 한 달 동안 그는 만취한 상태로 술집 주변을 맴돌며 길을 지나가는 모든 여행객을 똑같이 만취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아침, 술집 주인이 그에게 말한다. 돈이 다 떨어졌네, 지미. 이제 돈 벌러 갈 시간이야. 그러면 지미는 술을 깨기 위해 몸을 깨끗이 씻고 담요와 취사도구를 등에 묶은 뒤 덤불을 헤치고 다시 목장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1년간 금주 생활을 하겠지만 결국 한 달 동안 술에 절어 살다가 그의 생을 마감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이 마을 주민들의 낙천적이고 무절제한 삶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잭맨 협곡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므로 이제 그 평화로운 마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다. 당시 그곳에 새로 유입되는 인구는 그리 많지 않았는데 내가 말하는 이 시기에 들어온 이들은 원래 살던 주민들보다 훨씬 더 거칠고 사나웠다. 특히 펠립스와 몰이라는 이름의 두 악당은 어느 날 말을 타고 마을에 나타나 시내 건너편에 채굴지를 차렸다. 그들은 입에 담기 힘든 독설과 거침없는 신성 모독은 물론 위협적인 말투와 태도, 그리고 모든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막가파식 태도는 협곡 내에서도 가히 독보적이었다. 그들은 벤디고에서 왔다고 주장했는데 우리 중 일부는 차라리 그 악명 높은 콩키짐이 나타나 이런 자들만이라도 막아주었으면 하고 바랄 정도였다. 그들이 도착한 후 브리타니아 술집과 그 뒤편 도박장에서 벌어지는 밤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걸핏하면 격렬한 싸움이 터졌고 종종 누군가 크게 다쳐 피를 흘려야만 싸움이 끝날 정도였다. 이내 조용히 술을 즐기던 손님들 사이에서 이 모든 소란의 주동자인 두 이방인을 처단해야 한다는 말이 심심찮게 흘러나왔다. 상황이 이토록 험악해졌을 때 우리의 복음 전도사 엘리어스 B. 홉킨스가 절뚝거리며 마을로 들어왔다. 먼지 투성이에 발은 부르튼 채 등에는 삽을 메고 두꺼운 면 재킷 주머니에는 성경을 넣고 말이다. 처음에 그의 존재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는데 워낙 보잘것없는 인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하고 나서는 법이 없었으며 창백한 안색에 체구마저 왜소했다. 그러나 조금 더 지켜보니 깔끔하게 면도한 턱에는 강인함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고 크게 뜬 파란 눈에는 지혜가 담겨 있어 그가 범상치 않은 위인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작은 오두막을 짓고 먼저 온 두 이방인의 작업장 바로 옆에 자신의 채굴지를 만들었다. 그가 고른 자리는 광산 채굴 상식을 무시한 장소여서
그가 이 일에 무지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매일 아침 일터로 향하며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안쓰럽기 그지없었다. 누구보다 성실히 땅을 파헤치고 뒤척였으나 그 자리는 금 부스러기조차 나오지 않을 곳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지나갈 때면 잠시 일을 멈추고 커다란 손수건으로 창백한 얼굴을 닦으며 다정하게 아침 인사를 건네곤 했다. 그러고는 다시 열정적으로 삽질에 몰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그를 동정하면서도 한편으론 조롱 섞인 투로 채굴은 어때? 하고 묻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아직 금맥을 찾지는 못했네, 친구들. 그는 사회에 몸을 기댄 채 활기차게 대답하곤 했다. 하지만 이 근처에는 안반이 깊게 깔려 있어서 오늘쯤이면 금이 섞인 자갈층에 닿을 것 같군. 날이 가도 그는 여전히 자신감과 유쾌함을 잃지 않고 같은 대답을 되풀이했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에게 본색을 드러내기까지는. 어느 날 밤, 술집은 평소보다 훨씬 더 격한 아수라장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날 낮에 누군가 금광맥을 발견해 선심쓰듯 마구잡이로 술을 사는 바람에 마을 주민 넷 중 셋은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취해 있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건달들이 바 주변에 널브러져 저주와 욕설을 내뱉고 고성을 지르며 춤을 추는가 하면 몇몇은 흥에 겨워 허공에 대고 권총을 난사해 댔다. 술집 뒤쪽 오두막에서도 비슷한 소란이 들려왔다. 몰과 필립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거친 무리가 기세를 장악하고 있었고 모든 질서와 품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바로 그때였다. 욕설과 고함이 뒤섞인 난장판 속에서 사람들은 기묘한 목소리를 감지했다. 그 소린 모든 소음 밑바닥에 깔려있다가 소란이 잦아들 때마다 들려오던 고요하고도 단조로운 음성이었다. 하나 둘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더니 소동은 점차 멎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이 차분한 음성이 들려오는 곳을 향했다. 그곳에는 잭맨 협곡에 가장 늦게 합류한 주민인 엘리어스 B. 홉킨스가 나무통 위에 올라서서 단호한 얼굴로 인자한 미소를 띤 채 서 있었다. 그는 펼친 성경책을 손에 들고 아무 페이지나 무작위를 골라 소리내어 읽고 있었는데 내 기억이 맞다면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이었다. 그 구절들은 눈앞의 난장판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었지만 그는 왼손을 천천히 휘저으며 경건하고 감명 깊게 낭독을 이어갔다. 이 기이한 광경에 사방에서 웃음과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잭맨 협곡의 사람들은 이 기묘한 등장을 유쾌한 농담 정도로 여기며 곧 우스꽝스러운 설교가 시작될 거라 기대하고 나무통 주위에 몰려들었다. 그러나 낭독자가 한 장을 마치고 태연하게 다음 장을 읽기 시작했고 또 다른 장으로 넘어가자 술꾼들은 이 농담을 지루해했다. 게다가 새로운 장의 첫 구절이 시작되자 사람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고 사방에서 그의 입을 틀어막거나 나무통 아래로 처박을 하는 험악한 고함과 야유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폭동 같은 야유와 조롱 속에서도 엘리어스 B. 홉킨스는 태연하게 요한계시록을 읽어내려갔다. 그는 마치 주변의 아우성에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찬사라도 되는 양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급기야 사방에서 신짝이 날아와 나무통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내거나 그의 머리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때 비교적 온건한 주민들이 사태를 수습하러 나섰는데 놀랍게도 몰과 필립스가 이 작은 성경 낭독자의 편을 자처하며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나선 것이다. 이 작은 친구에겐 배짱이 있군. 붉은 셔츠를 입은 덩치 큰 무법자 필립스가 화가 난 사람들을 떡하니 가로막고 서서 말했다. 우리 방식과 다를 뿐 의견을 말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지. 나무통 위든 어디에서든 말이야. 나와 몰이 경고하는데
말 대신 신발짝을 집어 던지는 건 참을 수 없어. 만약 이 사람을 함부로 건드린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바로 잡아주겠어. 필립스의 이 위협적인 선언이 떨어지자 일시에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소란을 일으켰던 무리는 다시 술판으로 돌아가 애써 성경 낭독을 무시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것은 헛수고였다. 취한 이들은 졸음을 유발하는 낭독 소리에 하나 둘 잠에 빠져들었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글을 쏘아보며 슬금슬금 자리를 떴다. 결국 술집에는 나무통 위에 엘리어스 B. 홉킨스만이 홀로 남겨졌다. 소란스러운 무리가 떠나고 비교적 얌전한 구경꾼들만 남게 되자 이 작은 사내는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 책을 덮고 연필을 꺼내 읽던 곳을 꼼꼼히 표시한 뒤 나무통에서 내려왔다. 내일 밤에는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한계시록 15장 9절부터 낭독을 시작하죠. 그 말을 남기고 우리의 축하 인사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끝낸 사람처럼 유유히 사라졌다. 그의 작별 인사가 빈말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다음 날 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그는 다시 나무통 위에 올라섰다. 발음이 꼬이고 문장이 뒤섞여 엉망이 되어도 그는 특유의 단조롭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한 장 한 장 지루하게 낭독을 이어갔다. 사람들은 물리적인 폭력을 제외한 온갖 야유를 퍼부었지만 그의 의지를 꺾는 데는 모두 실패했다. 그러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주위가 조용해지거나 오가는 대화가 건전할 때는 낭독을 멈췄다. 하지만 신성모독적인 욕설이나 거친 대화가 오가면 그는 다시 낭독을 시작했고 한 번 시작하면 15분 정도 맥락 없이 이어지다 멈췄으나 비슷한 소란이 또 발생하면 어김없이 다시 읽어내려갔다. 여전히 반대파들의 욕설이 터져나온 탓에 둘째 날 밤에도 낭독은 계속되었으나 그래도 전날 밤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을 이룬 셈이었다. 한 달 넘게 엘리어스 B. 홉킨스는 이 투쟁을 지속했다. 그는 밤마다 무릎 위에 책을 펼쳐놓고 앉아있다가 아주 작은 소란이라도 있으면 마치 태엽이 감긴 오르골처럼 곧장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 단조로운 웅얼거림은 참기 힘들 지경이었으나 이를 피할 유일한 방법은 그의 규칙을 따르는 것뿐이었다. 한 사람이 욕설을 내뱉더라도 모두가 그 대가를 치러야 했기에 습관적으로 욕을 내뱉는 자들은 점차 주민들의 눈총을 받게 되었다. 보름이 지날 무렵 낭독자의 목소리는 절반 이상 잦아들었고 한 달이 되자 그는 거의 할 일이 없는 명예직이 되었다. 지금까지 이보다 더 빠르고 완벽한 도덕적 혁명은 없었다. 우리 낭독자는 자신의 원칙을 사생활에서도 철저히 지켰다. 나는 그가 협곡에서 누군가 무심코 내뱉은 욕설을 듣고는 성경을 손에 든 채 달려가 죄 지은 자의 채굴지 위에 쌓인 붉은 흙더미에 올라타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마치 그 상황에 적절한 구절을 찾아낸 사람처럼 신약 성경 서두에 나오는 족보를 진지하고 엄숙하게 읊어대곤 했다. 시간이 흐르자 우리 사이에서 욕설은 들을 수 없는 희귀한 언어가 되었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이들도 점차 줄어들었다. 우연히 협곡을 지나던 여행자들은 우리의 경건함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고 그 소문은 멀리 바라라까지 퍼져 큰 화제거리가 되었다. 우리 홉킨스에게는 그가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몇 가지 자질이 있었다. 만약 그가 결점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대중과 공감대를 형성할 기반도 양떼 같은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단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엘리어스 B. 홉킨스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의 경건함 뒤에 옛 아담의 흔적, 즉 그에게도 타락했던 시절이 있었음을 발견했다. 그는 금주론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술을 분별력 있게 고를 줄 알았으며 아주 능숙하게 맛이 없앴다.
포커 실력은 가히 고수라 할 만했으며 커스로트 유커 게임에서 그를 당해낼 자는 거의 없었다. 그와 전직 건달이었던 필립스, 몰, 세 사람은 함께 몇 시간씩 카드 게임을 즐기며 어울렸는데 카드를 내다가 누군가의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오지만 않는다면 세 사람의 사이는 실로 완벽했다. 홉킨스는 첫 번째 실수가 나오면 안쓰러운 미소를 지으며 원망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두 번째 실수가 나오면 그는 성경에 손을 뻗었고 그날 게임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또한 그는 사격 실력도 상당했다. 애덤스 술집 밖에서 빈 브랜디병을 놓고 사격 연습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친구의 권총을 집어들고 24걸음이나 떨어진 곳에서 병의 정중앙을 명중시켰다. 그는 금체구를 제외하고는 손대는 일마다 제법 솜씨를 발휘했다. 그의 이름이 적힌 작은 자루가 워번 상점 선반 위에 놓여 있었지만 늘 텅 비어있는 걸 볼 때마다 실로 애처로웠다. 다른 이들의 자루는 날마다 두둑해져 어떤 것은 제법 불룩 튀어나올 정도였기 때문이다. 어느덧 몇 주가 흘러 금수송 열차가 발라랏으로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당시 모은 금의 양은 잭맨 협곡이 생긴 이래 단일 호송대가 운반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 추산했다. 엘리어스 B. 홉킨스는 자신이 이 마을에 일으킨 경이로운 변화에 내심 만족하는 듯 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모양이었다. 그가 갈망하는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그는 우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여러분, 주일에 어떤 형태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 마을에 축복이 내릴 겁니다. 그가 말했다. 이날을 기념하지 않고 오히려 평소보다 술잔을 더 기울이고 도박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신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린 목사가 없잖아요. 군중 속 누군가가 말했다. 이 멍청한 놈. 다른 사람이 호통쳤다. 우리한텐 목사 3사람을 합친 것보다 훌륭한 분이 계시잖아. 흙더미에서 금을 채굴하듯 성경 구절을 막힘없이 쏟아내는 분인데 뭘 더 바라지? 예배당도 없잖아요. 앞서 반대한 사람이 재차 주장했다. 그냥 야외에서 하면 되지. 누군가 제안했다. 아니면 워번 상점에서 하든가. 또 다른 이가 거들었다. 애덤스 술집은 어때? 마지막 제안이 나오자 사람들은 술렁이며 찬성했고 모두 그곳이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애덤스 술집은 바 뒤쪽에 지어진 견고한 목조 건물이었는데 일부는 술창고로 일부는 도박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주인은 잭맨 협곡이 타락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브랜디와 럼주통이야말로 자물쇠로 잠가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거칠게 깎은 통나무로 요새처럼 단단하게 지어놓았다. 술집 양쪽 끝에는 튼튼한 문이 달려 있었는데 탁자와 잡동사니를 정리하면 마을 주민들이 다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넓었다. 주인은 술통을 한쪽 끝에 쌓아 올려 제법 그럴싸한 설교 단상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다들 시큰둥한 반응이었으나 엘리어스 B. 홉킨스가 예배문을 낭독한 뒤 청중에게 설교까지 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전체가 서서히 들썩이기 시작했다. 진짜 설교는 모두에게 생전 처음이었고 외부인이 아닌 우리 마을 목사가 직접 전하는 설교라는 점이 기대감을 더했다. 소문에 따르면 설교 중간중간 마을 사람들의 은밀한 뒷이야기가 양념처럼 곁들여질 것이며 신랄한 일침을 통해 강렬한 교훈을 남길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혹시라도 자리가 없을까봐 술집 주인 애덤스에게 자리를 맡아달라고 성화였다. 그러고는 마을 주민이 다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넓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차분히 예배를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공간이 그토록 널찍했던 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일요일 아침에 모인 인파는 잭맨 협곡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대 규모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전 주민이 참석한 줄 알았으나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몰과 필립스는 산으로 금강 탐사를 떠나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금 담당자인 워번은 상점을 비울 수 없었다. 막대한 양의 금을 책임지고 있었기에 그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3명을 제외한 협곡의 모든 주민이 깨끗한 빨간 셔츠를 입고 장소에 걸맞게 나름대로 치장을 한 채 술집으로 이어진 진흙길을 따라 줄지어 걸어 들어왔다. 실내에는 거칠게 다듬은 벤치가 놓여 있었고 홉킨스는 특유의 조용하고 선한 미소를 지으며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맞이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형제들. 무리가 들어설 때마다 그가 다정하게 외쳤다.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오늘 아침은 여러분이 해온 그 어떤 일보다 값진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권총은 문 밖에 이 통에 넣어두세요. 나갈 때 다시 찾아가면 됩니다. 평화의 집에 무기를 들고 들어가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사람들은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마지막 주민이 들어오기 전까지 보관함에는 온갖 종류의 칼과 총이 뒤섞여 가득 쌓였다. 마침내 모두가 모이자 문이 닫히고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잭맨 협곡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였다. 날씨는 무덥고 실내 공기는 탁했지만 광부들은 놀라운 인내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이 묘한 분위기가 나름의 매력이 있기도 했고 어떤 이들에게는 머나먼 타국에서 보낸 지난날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기도가 끝날 때마다 공감한다는 표시로 손뼉을 치려 했지만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몇몇 이들만 빼고는 이보다 더 모범적인 청중은 없을 정도였다. 마침내 엘리어스 B. 홉킨스가 술통 단상 위에서 회중을 내려다보며 설교를 시작하자 사람들은 흥미로운 듯 웅성거렸다. 그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의복에 신경을 쓴 차림이었다. 벨벳 튜닉을 입고 허리에는 중국산 비단띠를 둘렀으며 몰스킨 바지 차림에 왼손에는 카비스트리 모자를 들고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그가 머리 위쪽에 난 작은 창문 구멍을 수시로 겪는 줄 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이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설교 도중 그가 말했다. 여러분이 이 길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을 바른 길로 안내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잠시 창밖을 뚫어지게 내다보았다. 여러분은 절자와 근면을 배웠으니 어떤 손실이 있더라도 만회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제가 이 마을에 머물렀던 것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자 고요한 여름 공기를 가르는 세 발의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꼼짝하지마 이 멍청한 놈들아. 깜짝 놀라 일어나는 청중을 향해 우리 목사가 고함을 질렀다. 움직이는 놈은 누구든 쏴 죽여버릴 거야. 문은 밖에서 잠겼으니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마. 자리에 앉아. 이 위선적인 얼간이들아. 당장 앉아 이 개자식들아. 안 그러면 총을 갈겨버릴 테니까. 경악과 공포에 질린 우리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고 목사와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얼굴 생김새는 물론 체구까지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변해버린 듯한 엘리어스 B. 홉킨스는 엄숙한 얼굴에 경멸어린 미소를 띤 채 단상 위에서 우리를 사납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너의 목숨은 내 손 안에 있어. 그가 말했다. 우리는 그제야 그의 손에 묵직한 권총이 들려있으며 허리띠 사이로 또 다른 권총 손잡이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무장했고 너희는 무방비 상태지. 누구든 움직이거나 입을 열면 그 즉시 죽는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해치지는 않겠다. 여기서 딱 1시간만 기다려 이 멍청이들아. 그가 내뱉은 경멸 섞인 야유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우리 귓가에 맴돌았다. 내 놈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나?
수개월 동안 목사니 성인이니 행세하며 너희를 속인 게 누군지 아느냐고. 숲속의 강도, 콩키짐이다, 이 유인원 같은 놈들아. 그리고 필립스와 몰은 내 오른팔이지. 그 녀석들은 지금 내 놈들의 금을 몽땅 챙겨서 산 너머로 튀고 있다. 하, 덤비시겠다. 청중 중 누군가 반항하듯 움찔거리자 그는 살기등등한 눈빛을 쏘아대며 총구를 겨누어 제압했다. 1시간이면 녀석들은 추적조차 불가능한 곳까지 달아날 거야. 내가 충고 하나 할까? 괜히 그들을 뒤쫓다가 돈보다 더 귀한 걸 잃지 말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내 말은 저 뒤쪽 문 밖에 묶어두었다. 시간이 되면 난 저 문으로 나가 문을 걸어 잠그고 떠날 거야. 그 후엔 너희가 알아서 부수고 탈출해보든가. 더 할 말은 없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너희는 장화를 신고 다니는 짐승 중 가장 한심하고 멍청한 족속이라는 것만 알아둬라. 그 뒤로 60분간의 기나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그의 노골적인 독설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단호한 악당 앞에서 우린 무력했다. 물론 우리가 동시에 달려든다면 8명이나 10명 정도의 희생을 치르고 그를 쓰러뜨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말 한마디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집단적인 움직임을 모의할 것이며 엄호해주겠다는 사전 약속도 없이 누가 먼저 총구 앞으로 뛰어들겠는가. 굴복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다. 차감상 3시간은 지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쯤 강도는 회중시계를 찰칵 닫더니 술통에서 내려와 여전히 우리에게 총구를 겨눈 채 뒷걸음질로 문까지 갔다. 그리고 눈 깜짝할 새 문 밖으로 사라졌다. 곧이어 녹슨 자물쇠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다. 지난 몇 주 동안 마을에서 욕설이 들리지 않았던 건 꽤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참아왔던 상스러운 말들을 문이 부서지기 전 30분 동안 한꺼번에 쏟아부었다. 그토록 조화롭고 진심 어린 저주와 신성모독이 울려 퍼진 적은 일찍이 없었으리라. 마침내 경첩을 뜯어내고 문을 부수고 나왔으나 악당과 금은 사라지고 없었고 그 후로도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없었다. 가련한 워번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다가 머리에 총을 맞고 빈 창고 문턱 위에 쓰러져 있었다. 몰과 필립스라는 두 악당은 우리가 함정에 빠져 감금되었을 때 상점 주인을 살해하고 전리품을 작은 수레에 가득 실은 뒤 깊은 산속으로 유유히 사라져 교활한 그들의 우두머리와 합류했다. 잭맨 협곡은 이 충격에서 벗어나 현재는 번창한 마을이 되었다. 하지만 사회운동가들은 그 마을에 발붙일 곳이 없었으며 도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당했다. 최근에는 이곳처럼 큰 마을에 주일 예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무심코 언급한 이방인이 싸늘한 시체가 되어 검시를 받게 되었다는 흉흉한 소문마저 들린다. 그들의 유일무이했던 목사에 대한 기억은 주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생생한 상처로 남아있으며 앞으로도 수년간은 잊히지 않을 것이다.